사실 되게 중요한 하나의 지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숫자가 제공하는 것이 대표값뿐만 아니라 전체 자료에 대한 분포를 한번 이야기해 주기에는 대표값만으로 부족하다. 웃기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 마이너스 30도에서 70도까지의 어떤 변동이 생기는 자료인데 평균을 내면은 한 20도 정도가 됩니다. 아주 쾌적한 상태의 온도에서 살고 있지만 양극단에서는 거의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자료이기 때문에 20도입니다 라고 제시해 줬을 때는 너무 뭡니까? 부분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평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게 그 수심이 뭐 한 1m 70 정도 되는 수심을 통과하기 위해서 평균 키를 봤더니 평균 키가 한 1m 8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까지는 한 10cm는 되니까 숨 쉬고 가겠다. 통과하자 이렇게 됐지만은 평균이 1m 80이라고 해서 모든 자료가 1m 80은 아니다. 출발점이 다양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다양성을 뭔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3포의 척도라는 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값과 이 3포의 척도를 동시에 제공을 해줘야만 그 집단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3포의 척도는 주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퍼짐의 정도입니다. 퍼짐의 정도. 내가 관찰했는 데이터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퍼져 있는지를 제시를 해주는 게 이제 3포의 척도인데 제일 심플한 게 뭐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주는 게 가장 심플한 거예요. 우리 제일 적은 값은 얼마고 제일 큰 값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얘의 아쉬운 점은 어떻게 돼요? 내가 자료를 100개를 관찰했는데 사용했는 자료는 2개만 쓴다는 거죠. 정보의 활용량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보의 사용적인 측면에서 쓸 수 있는 값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분산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분산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관찰했는 값들 중에서 예를 든다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5명 있잖아요. 5명 있는데 여기가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으로부터 자료들이 어떻게 떨어져 있을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요만큼, 여기는 요만큼, 여기는 요만큼, 여기는 요만큼, 여기는 요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떨어져 있는 게 몇 개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죠. 5개로 주면은 또 잘 모르죠. 보통 어떻게 아까 우리 대표값도 평균이라는 하나의 값으로 주잖아. 그럼 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어떻게 주면 좋을까? 떨어져 있는 거리를 퍼진 정도를 뭘로 설명해 주면 될까요? 네, 요만큼 떨어져 있어요. 요만큼 떨어져 있어요. 요만큼. 자료가 100개가 되면 거리 100개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럼 자료를 요약하는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요약하는 의미로서 제일 좋은 거는 한 개의 값으로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100개에 떨어져 있는 거리를 한 개의 값으로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 100개의 평균을 생각하잖아요. 심플하죠? 전부 다 이렇게 딱 써있는데 요만큼 떨어져 있는데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이게 분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잖아요. 관찰되어 있는 자료들이 관찰되어 있는 자료들하고 그놈의 평균하고의 이게 거리잖아요. 이걸 다 더하잖아요. 다 더하잖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자 우리 1, 2, 3, 4, 5가 관찰이 됐어요. 그죠? 이 평균은 뭐가 되죠? 3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1에서 3을 빼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죠? 여기에는 마이너스 1, 요거는 0, 요거는 1, 요거는 2. 이게 다 돼요. 얼마가 되죠? 0이 돼요. 모든 이걸 우리가 편차라 그러거든요. 편차. 편차의 합은 항상 제로가 되는 겁니다. 왜 제로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평균으로부터는
왼쪽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그럼 부호에 인디펜던트하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부호에 영향을 안 받으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 절대치를 쓰거나 아니면 제곱을 해주는 방법이 있죠. 제곱을 해주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서 분산은 어떻게 돼요? 관찰치가 평균으로부터 있는 떨어져 있는 거리들을 제곱을 해서 돼요. 그래야만 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 거리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평균으로 하자. 그럼 개수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추정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n으로 안 나눠주고 n-1로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추정이 됩니다. 이게 통계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산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평균이 얼마인데 분산이 얼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분산이 크면 어떻게 해요? 넓게 퍼져 있는 거고 분산이 작으면 좁게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분산의 단점은 뭘까요? 얘가 제곱을 해줘 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이 대상자들의 키를 측정을 했어요. 키를 측정을 하면 뭐 평균이 150cm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산을 계산해 봤더니 분산이 뭐 4가 나왔는데 이게 단위가 뭐가 되죠? 제곱을 해줘 버리니까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가 되잖아요. 이거는 길이의 단위인데 얘는 뭐의 단위가 돼요? 넓이의 단위가 돼요. 문제가 돼요. 그러면 단위가 평균하고 분산하고의 단위가 다르잖아요. 킬로그램 되면 제곱킬로그램 되어버리고. 그래서 얘를 떨어뜨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곱을 떨어뜨려 주기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제곱근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단위가 프리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분산의 제곱근을 시켜주는 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표준편차라고 해요. 그래서 자료를 정리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평균과 표준편차예요. 평균은 얼마인데 표준편차가 얼마더라. 예를 든다면 평균 150cm에 표준편차가 2cm더라.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자료가 150에 있으면서 뭐 크면은 요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2 요만큼 퍼져 있네. 요렇게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 표준편차 분산 표준편차도 베이스가 뭔가 하면 표본평균이잖아요. 표본평균의 단점이 뭐였나요? 이상치가 있을 때 안 좋다는 거예요. 그치? 이상치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표본평균을 안 쓰고 뭘 쓴다고요? 중앙값을 썼잖아요. 이렇게 썼잖아요. 평균을 주면은 표준편차가 오는데 중앙값을 주면서 표준편차를 가지고 오는 것도 또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양복을 입었으면 구두를 신겨줘야 될 거고 한복을 입었으면 고무신을 줘야 되는 듯이 평균이 오면은 이 표준편차가 오듯이 그러면은 중앙값이 왔을 때는 뭐가 오면 좋을까? 퍼진 정도를 줘야 되죠. 그죠? 중앙값을 어떨 때 써요? 극단값이 있을 때 써요. 그죠? 극단값이. 그러면은 얘의 범위도 극단값에 조금 프리해질게 범위를 주자. 그래서 무엇을 쓰는가 하면은 아까 범위는 최대 최소만 쓰자 그랬잖아요. 최대 최소도 극단값에 디펜드 되죠. 왜냐하면 극단값이 제일 큰 값 아니면 제일 작은 값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뭐 했는가 하면 4분위수 했죠. 4분위수. 4분위수가 어떻게 돼요? 4등분 하는 값이에요. 그죠? 중앙값 4분의 1번, 4분의 3 이렇게 됐잖아. Q1, Q2, Q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최소고 이게 최대잖아요. 극단은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을 없앤는 요 3, 4분위수에서 1, 4분위수를 빼줬는 Q3-Q1을 해줬는 것을 우리가 4분위수 범위라고 해요. 주로 IQR이라는 거. 그러면 요 정도 퍼져 있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자료를 정리를 할 때 평균을 주면은 표준 편차를 매칭을 해주고요. 중간값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4분위수 범위를 이렇게 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스 플롯이라는 거 있잖아요. 상자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들 중에서 중간값을 먼저 그려요. 나올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 4분위수를 그려요. 그 다음에 3, 4분위수를 그려요. 이게 박스가 됩니다. 이게 뭐죠? 이게 4분위수 범위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형을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IQR 곱하기 1.5배 곱하기 1.5배를 해가지고 펜스를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펜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3배에서 또 펜스를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됐죠. 됐나요? 이렇게 하고 나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있잖아요. 최대 최소가 나오죠. 예를 든다면 최소가 여기 있고 최대가 여기 있어요. 그럼 그냥 여기에 그냥 수형을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최소값이 여기 있는 거야. 최소값이. 그러면 수형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수형을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최소값을 동그라미로 이렇게 줘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상값이에요. 범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최대도 어떻게 해요? 최대가 만약에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펜스는 여기까지만 그려줘요. 펜스를 벗어나는 이상값이에요. 요 그러니까 1.5배 RQR 사이에 있는 이상값들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근데 이게 3배의 RQR을 넘어간다. 그럼 이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극단의 극단값이에요.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니까 여기 1.5배 RQR이잖아, 그렇죠? 1.5배 RQR을 넘어가게 되면 그 이상값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림 중에서 보면은 이 박스 플롯이잖아요. 얘가 어디라고? 1.5배 RQR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 관찰체가 2개 있잖아요. 야들은 지금 이상값. 이런 값이 존재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돼? 평균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아마 여기에서 평균을 표시를 해보면은, 여기가 지금 중앙값이잖아요. 이 큰 값이 있으니까 평균은 아마 이쪽에 이렇게 올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앙값하고 평균하고가 비슷하다. 그죠? 중앙값하고 평균하고 비슷하다. 평균이 이쯤에 떨어졌다. 그러면 거의 좌우 대칭이 되는 이런 부분이 느낌. 박스 플롯 설명이 됐어요? 네? 저 하나 궁금한데요. 네. 1.5배는 네? 1.5배라는 거는 네. Q3부터 1.5배예요? 아니면 Q2부터 1.5배? 요 Q3부터. Q3부터요? Q3에서 곱하기 1.5배, Q1에서 곱하기 1.5배. 네. 플러스 마이너스로 됐죠? 네. 1.5라는 값도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나요? 1.5를, 1.5를, 이 박스 플롯을 만든 사람이 1.5를
만들었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이상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얼마만큼 극단이 되어야 크냐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봤을 때 이 정도를 넘어가면은 이상값이다. 왜 제가 우리 평균하고 표준편차 이야기했잖아요. 평균을 주로 쓴다라는 건 좌우 대칭이 된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평균이 되고 이만큼 이제 한 표준편차가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자료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한 배의 표준편차 사이에 보통 전체 자료의 한 65%가 들어가요. 두 배의 표준편차 사이에 한 95%가 들어가요. 세 배의 표준편차 사이에 99%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3배의 표준편차를 넘어간다는 것은 일어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넘어가는 범위를 또 이상치라고도 이야기해요. 이 기준으로 보면은 3배의 표준편차인데 여기 기준으로 보면 한 1.5배의 IQR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그냥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포 모양이 상식은 다양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얘 같으면은 지금 이게 A고 B고 C면은 평균은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평균은 똑같은데 퍼짐의 정도가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고 그 다음 A죠. 그러면 얘네들은 평균은 같은데 산포가 차이가 있다. 얘네들은 퍼짐의 정도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평균이 다 다르다. 얘는 보면 요거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좌우 대칭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은 이쪽이 좀 많다가 이쪽으로 갈수록 좀 적어지고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 좀 치우쳐져가 있네. 뭐 이런 분포 모양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평균은 뭐라 그랬습니까? 중심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거고 표준편차는 퍼짐의 정도를 나타내줍니다. 그 다음에 분포 모양이 대칭이 되느냐 대칭이 되지 않느냐를 제시해주는 지표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도라는 통계량이 있습니다. 외도라는 통계량은 좌우 대칭을 측정해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통계량이 됩니다. 이 외도가 0이다라는 것은 분포 모양이 좌우 대칭이다. 분포 모양이 좌우 대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빈도수가 제일 많죠, 그죠? 맞나요? 이게 제일 높으니까, 그죠? 야가 최빈값이 됩니다. 최빈값. 그러면서 평균이 되고요. 그러면서 중앙값이 돼요. 이렇게 되죠. 좌우 대칭이 된다는 것은 요 한 포인트에서 세 개의 값이 다 똑같아집니다. 됐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볼까요? 요 그림 보시면은 여기에서 있다가 이렇게 제일 많아졌다가 이쪽에 이렇게 이쪽까지 자료가 오는 거죠. 그죠? 그럼 최빈값이 어딥니까? 요가 최빈값이 되겠죠. 최빈값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본다는 것은 자료가 여기에서부터 이까지 퍼지는데 이 큰 쪽에 이상값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평균은 어떻게 돼? 이 값이 아주 크니까 평균이 이쪽으로 치우쳐질 거 아니에요. 그죠? 평균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하고 최빈값 사이에 중앙값이 이렇게. 됐죠? 그죠? 근데 이런 그림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쪽에 자료가 뭐 이상값이 있다가 이렇게 하고 분포 모양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도 제일 높은 점이 여기니까 얘가 뭐가 되죠? 최빈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값이 존재하니까 평균이 이쪽으로 치우쳐지겠죠. 그죠? 그래서 평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하고 최빈값 사이에 중앙값입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일 때는 이런 형태가 되고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이렇게 주어지는 우리가 파지티브 스큐르드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외도 값이 0보다 크게 됩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꼬리가 길게 가는 경우, 왼쪽으로 꼬리가 길게 가는 경우에는 이 외도 값이 0보다 작아집니다. 외도 값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x바하고 최빈값하고의 차이의 통계량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게 포지티브가 되고 저희가 네거티브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량을 보고 외도를 딱 봤는데 외도가 0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대충 좌우 대칭이네. 마이너스로 아주 크다. 이거는 아마 이런 꼴이에요. 플러스로 커진다. 그림이 이런 꼴입니다. 그리고 첨도라는 게 이제 뾰족한 정도인데 중간에 이 위치가 얼마만큼 첨도가 크다라는 것은 더 뾰족해진다니까 중앙으로 더 많이 몰려있다는 거고요. 첨도가 작다라는 것은 이 위에 부분이 낮아지니까 펑펑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확률 분포는 항상 전체 면적은 1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1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누르면은 이렇게 어떻게 좁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거고 위에서 눌러버리면 펑퍼짐해지는 거고 첨도를 가지고 이렇게 자 우리가 숫자를 줬는데 그죠? 수치를 줬는데 대표값이다, 산포다, 대칭성이다 뭐 이런 걸 보면은 값들을 탁 보면은 분포 모양의 그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야는 이 정도 퍼지겠네, 이 정도 좁아지겠네, 야는 좌우 대칭이겠네, 얘는 한쪽으로 치우치겠네 이런. 그래서 보면은 이 변수가 가지는 정보를 몇 개의 통계량으로 감안하는 것입니다. 근데 얘가 조금 단점이 뭔가 하면 그러면은 외도가 0.3이면은 이게 대칭이에요, 대칭이 아니에요, 뭐 그런 크리티컬한 기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의 분포 모양은 그릴 수 있지만은 이걸 정확히 너는 0.2부터는 좌우 대칭이 아니야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기술 통계라는 것을 이렇게 해보면은 기술 통계를 해보면 평균도 나오고 표준 편차도 나오고 뭐 중앙값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그 그림으로 이 변수에 대한 일반적인 요약들이 가능하다. 엑셀에서 이제 기술 통계하는 부분은 다음 주에 그냥 실습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추론 통계를 해야 되는데 추론 통계의 이론적인 이야기를 오늘 먼저 좀 하고 다음 주에는 실습을 하고 추론 통계 실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추론 통계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통계량, 기술 통계의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를 예측을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 통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뭔가 하면은 추정이라는 것하고 가설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정은 말 그대로 예측하는 값입니다. 예측하는 값. 모수에 가장 가까운 값, 모수가 뭐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지역 사회에서 고혈압 있고 없고를 측정을 해봤더니 이 지역 사회의 고혈압 유병률이 20%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지역 사회의 고혈압 유병률은 20%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추정입니다. 20%라는 하나의 값으로 줬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점추정이라는 포인트에 있습니다. 점추정. 근데 내가 봤더니 이 지역 사회의 고혈압 유병률은 한 15%에서 25% 사이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간 추정이 되는 거죠. 구간 추정.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보통 점추정은 통계량으로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지역 사회의 고혈압 유병률이 뭐가 되는가 하면 모수가 되죠. 모수. 이 지역 사회입니다. 탑레이션. 지역 사회에 관심 있는 게 고혈압 유병률이에요. 이게 다 조사 못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10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표본이라 해요. 샘플. 100명. 100명에서 너 고혈압 있냐 없냐 이렇게 찾아가 평균을 냈죠. 그죠? 추정치를 냈어요. 그죠? 이게 통계량이 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0.2다. 이렇게 나왔는 거죠. 그래서 요 통계량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요 통계량을 가지고 뭐라고? 모수를 이야기를 해줘요. 지역사회의 고혈압 유병률은 20%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점추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전체를 부분으로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오차가 있다. 표준 오차라는 게 생긴다. 그죠? 그래서 요가 x바 플러스 마이너스 1.96 곱하기 오차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뢰 구간 추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1.96이니까 거의 한 2로 보거든요. 2로.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표준 오차를 계산해 봤더니 표준 오차가 한 2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지. 이게 0.2대 이게 2 같으면 맞죠. 그죠? 0.02 정도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0.2 플러스 마이너스 0.04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0.16에서 0.24 사이에 나타날 거다. 이게 구간 추정. 우리 선거하고 나면은 선거 개표 방송하죠. 혹시 보신 기억 있으세요? 개표 방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A 후보하고 B 후보하고 놔두고 개표 득표수 나오잖아. 그죠? 퍼센트 막 나오다가 어느 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 사람 당선 유력, 당선 확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뭡니까? A 후보와 B 후보가 있잖아. 그죠? 추정하는 거예요. 그 결과 나오잖아요. 계속 이제 개표하면은 A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20%인데 이걸 바탕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 추정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B 후보가 예를 들어서 30%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A 후보보다 B 후보가 지금 10%는 앞서가 있지만은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 A 후보가 이만큼 나오고 B 후보가 이만큼 나와버리면 오히려 역전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경합이 되는 거예요. 더 가봐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쭉 갔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그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거의 당선 유력 정도는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해봤더니 일어나 버렸다. 도저히 못 뒤엎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선 확실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주관 추정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사했는 그 추정치에다가
추정치에다가 요 표준 오차라는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막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 또 뭐 내년 되면 또 뭐 우리 선거하겠지만은 항상 뭐 방송 나오죠. 방송 나오는데 이 뭐 여론조사는 뭐 유권자 몇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를 했더니 뭐 이 후보의 뭐 지지율은 몇 %고 요거는 95% 신뢰 수준에서 표준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몇 %다 라는 게 요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우리가 딱 그림 그려지잖아요. 아, 이 사람의 지지율은 여기서 여기네. 근데 저 사람의 지지율은 여기서 여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번 선거에서는 이 사람 되겠네. 판단하셔도 된다. 그게 이제 통계적인 생각.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게 뭐 크게 써먹을 일은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점추정은 모수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하나의 값을 추정하는 거고, 구간 추정은 일정 범위를 주게 돼요. 신뢰 구간을 주게 돼요.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요 추정치하고 1.96 보통 한 2를 씁니다. 95% 신뢰도. 루트n분의 요거 요 시그마 대신에 우리 S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집어넣으면 항상 신뢰 구간 만드는 거죠. 추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추론에서 생각하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가설 검증입니다. 가설 검증은 자, 내가 여기에 이 지역 사회에 100명을 조사를 했더니 고혈압 위험률이 20%가 나왔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 사회는 고혈압 유병률이 20%일 것이다. 추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맞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네가 했는 거 진짜 맞냐? 증명해라. 그게 가설 검증이라고. 가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설을 만들어내고 그 가설을 어떤 통계적인 방법으로 증명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가설 검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표본 통계량을 가지고 모수를 설명하는 모수에 대해서. 가설 검증은 크게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이런 절차. 가설을 설정하고 유의 수준을 주고 검증 통계량을 주고 뭐 기강력을 만들어서 결론을 도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계학은 딱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가설을 줬을 때 아까 맞잖아요. 이 지역 사회의 고혈압 유병률이 20%다. 맞냐 틀렸나 두 개 중에 한 개잖아요. 두 개 중에 한 개. 그래서 가설도 항상 두 개의 가설이 동시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가설을 귀무가설, 대립가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 대립가설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다른 말로 연구가설이라고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연구가설이라고도 이야기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여주려고 하는 가설. 내가 제시하려고 하는 가설을 입증하려고 하는 가설을 연구가설이다. 기존에 있는 거는 귀무가설이다. 왜 내가 돈 들여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가 하면 기존에 있는 판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판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르지 않다, 같다, 지금 현상을 귀무가설이라고 그러고 새로운 가설을 연구가설이라고. 비근한 예를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어떤 제약회사에서 항암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항암제를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임상 시험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 항암제가 효과가 좋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지 우리가 판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무가설은 현재 쓰는 스탠다드 항암제의 치료율이 0.4로 지금 밝혀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이게 0.4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 0.4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응되는 0.4다. 이거는 현재하고 똑같은 거니까 뭐 돈 들여서 개발할 필요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무가설이고 대립가설. 그래서 기무가설은 항상 이렇게 현재 상황하고 똑같다라는 이 이퀄텀을 항상 기무가설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대립가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가설이 설정이 됩니다. 그죠? 가설이 설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은 유의수준이라는 걸 주게 돼요. 유의수준. 갑자기 머리가 조금 아파오실 겁니다. 유의수준은 알파라고 있는데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통계학은 100%의 확신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이미 조그만큼밖에 조사를 안 했어요. 이걸 가지고 큰 거를 이렇게 박으려고 하니까 항상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류가 커지면 문제가 되니까 오류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실질적인 사항은 뭔가 하면은 기무가설이 맞을 수도 있고 대립가설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무가설, 대립가설을 하니까 조금 어려우니까. 자,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질렀단 말입니다. 내만 알고 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범죄를 내가 저지른 거니까 뭐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겠죠. 그죠? 나의 뭐 최근의 근황이나 뭐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돼요? 법원에서 너 유죄다, 무죄다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해요? 내 자료를 통해 가지고 너 유죄야 이렇게 하면 판단이 잘 되는 거죠. 맞죠? 그죠? 근데 내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알리바이가 너무 완벽한 거야.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내 범죄의 증거가 없는 거야. 그럼 법원에서 너 무죄다 라고 판정을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이런 경우 나오죠. 그죠? 이거는 잘못됐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정황 증거를 통해서 막 조사를 하다 보면 내가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릴 수 있잖아.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를 모집단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황 증거는 요 표본밖에 없단 말이야. 조사되는 거는. 이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무가설이 참일 때 기무가설을 받아들이면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기무가설이 잘못됐는데 너 기무가설을 버려버리면 이것도 잘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버릴 수 있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기무가설이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받아들이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게 판정이 올바르다, 공정하다 그러면 오류는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류를 줄이는데 관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버리는 것을 일종 오류라고 그러고요. 기무가설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받아들이는 건 이종 오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종 오류도 줄여야 되고 이종 오류도 줄여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뭔가 하면은 트레이드오프 시소관계에 있는 거야. 시소관계. 일종 오류를 막 줄이면은 이종 오류가 점점 커지고 이종 오류를 다시 막 줄이면은 일종 오류가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못 줄이니까 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한 개의 오류를 고정을 해야 돼요. 너 요만큼. 한 개의 오류를 딱 고정을 해놓고 뭡니까? 다른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의수준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범할 수 있는 오류의 최대 한계를 고정을 시키는 게 유의수준이다. 근데 아까 오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1종 오류가 있고 2종 오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1종 오류를 줄여야 되겠느냐, 1종 오류를 고정시켜야 되겠느냐, 2종 오류를 고정시켜야 되겠느냐. 여기 답은 보면은 1종 오류를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1종 오류를 고정을 시키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쌤들이 제약회사 오너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항암제를 하나 개발을 했어. 항암제를 하나 개발했단 말이야.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시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임상시험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임상시험을 통해가지고 이 항암제가 효과가 있다 라고 판정이 되면은 이제 시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을 받아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무가스는 이 지금 오너들 입장에서 관심 있는 것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보여주는 단서이고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기무가설이 되죠. 연구가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쌤들 입장에서는 1종 오류가 무서워요? 2종 오류가 무서워요? 우리 1종 오류는 뭐예요? 1종 오류는 기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기각시키는 거예요. 즉 뭡니까? 효과가 없어. 원래 이 약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운 좋게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는 걸로 판정이 났는 거야. 이게 1종 오류잖아요. 2종 오류는 뭐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이 약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을 해봤더니 임상시험 결과에서 효과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1종 오류가 무서워요? 2종 오류가 무서워요? 1종 오류가 무서워요? 역시 인도주의를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거예요. 1종 오류는 뭡니까?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제가 가설을 오너 입장에서 판단하라 그랬죠. 오너 입장에서. 오너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거 양심은 좀 땡기지만은 해서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돈편하게 앉을 수 있는 바로 그 앞에서 그냥 회사 문 닫아야 돼요. 그 철저하게 통계적 가설 검증은 누구 입장에서 가는가 하면 연구자 입장에서 가는 거예요. 연구자 입장에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노력을 하고 자료 수집해서 보여주려고 해요. 연구자 입장에서 이 오류는 너무너무 아까운 오류인 거예요. 원래는 맞는 건데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안 나왔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계적 가설 검증에서는 2종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1종 오류도 아까 문제가 되는 오류잖아. 1종 오류가 커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류를 크게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종 오류를 고정을 시킵니다. 얼마로? 한 5% 정도.
5%. 5% 같으면 100번에 5번이에요. 100번에 5번. 우리가 자료를 모아가지고 한 100번을 테스트해 봤을 때, 100번을 테스트해 봤을 때, 맥시멈 5번 정도는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생긴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뭐 5% 인정해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유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다. 그러면 유의 수준을 어떻게 돼요? 더 낮게 가져가야 되겠죠. 1%까지 해라. 아니면은 뭐 0.5%까지 해라. 크리티하게 막 찔러줘. 그렇지만 하여튼 요 허용 한계 내에서 뭐라고요? 얘는 줄여줘야 돼. 그래서 고정을 시키는 경우에 야를 고정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에서 주는 유의 확률이라는, 유의 수준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기무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러 하는 제1.5류를 범한 최대 허용 한계를 유의 수준으로 정의를 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5%. 100번에 5번 정도? 이런 거죠. 그렇게 되니까 통계적 가설 검증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진행됩니다. 상당히 100번에 5번이니까 되게 작은 거거든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뚜렷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은 연구 가설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계적 가설 검증이라는 부분이 모든 분야에서 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진짜 엄격한 보수적 기준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뭡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받아들인다 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 의사결정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모든 분야에서 이제 통계적 가설 검증을 통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유의 수준 이해되시겠습니까? 유의 수준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설을 만들고 두 번째 이제 유의 수준을 줬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모았는 자료로부터 뭘? 기무가설을 받아들일 건지 대립가설을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기무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채택 영역, 수용 영역이라고 합니다. 기무가설을 버리는 영역을 우리가 기각 영역이라고 해요. 기각 영역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하면은 아까 줬는 유의 수준에 의해서 우리가 유의 수준을 얼마로 줬다? 5% 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확률이 1이라고 그랬잖아요. 1 중에서 한 5%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기각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우리가 항암제 치료율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기존의 스탠다드 항암제 치료율이 40%였습니다. 40%. 근데 내가 임상시험을 했어요.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했는데 요게 45%가 나왔어요. 효과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또 상당히 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한 42%가 나왔어. 효과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한 70%가 나왔어. 효과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까지 오는데 확신이 더 쓰잖아요. 효과 있다라는 확신이.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얘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신약의 효과가 0.4라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얼마예요? 0이란 말이에요. 두 개의 차이가 0이란 말이에요. 근데 효과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죠. 또는 나쁘다라는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더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즉 여기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가 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게 아까 여기가 0.4, 뭐 0.42, 뭐 0.5, 뭐 이렇게 막 넘어갈 거 아닙니까? 얘가 보시면 알다시피 전체 1인데 95% 범위까지는 차이가 안 난다라고 이야기해줘요. 아주 뚜렷한 차이가 나야만 차이가 난다고 해준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벌어지려면 얼마나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통계적 가설 검증이 보수적이다. 그래서 이제 기각 영역이라는 말이 만들어요. 이 기각 영역을 만드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 내가 계산했는 통계량들이 이만큼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벌어지게끔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검정 통계량이라고 그러는데, 아까도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기존에 있는 약하고 새로운 약의 효과의 차이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우리가 검정 통계량.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연구가스 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검정 통계량은 내가 검정하고자 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여기 같으면 이 차이만 볼 수 있지만 또 차이를 못 보고 또 다른 통계량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통계적 분석 방법이 다양하게 오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이 부분은 다 5%씩 잘라내는 방법도 있었고 이거는 2.5%가 됐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무가설이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류를 얼마로 준다고요? 5%로 줬잖아요. 이렇게 줬습니다. 그렇죠? 자, 얘를 받아들이려고 해요. 얘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얘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든다면은 얘가 0.4인데 그죠? 0.4인데 이렇게 말로 쓰니까 조금 국어상의 표현이 조금 애매하네요. 다시 말하면 신약의 효과가 0.4다. 그러면 신약의 효과가 0.4는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0.4가 아니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0.4보다 커서 아닐 수가 있잖아. 효과가 좋아서. 그죠? 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0.4보다 아주 작아서 이거 쟤를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류는 5%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쪽에서 이런 두 가지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2.5%씩 이분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보겠다. 이걸 테스트를 이렇게 안 하고
0.4보다 크다. 여기가 0.4보다 크지는 않다. 이렇게 테스트를 했어요. 맞죠?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은 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쪽에만 생기잖아. 그죠? 이쪽에만 생기는데 그러면 이쪽에다가 5%를 다 몰아줘야죠. 우리가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측 검정이라는. 양측 검정은 기각 영역이 양쪽에 생기는 것. 즉, 요 대립가슬이 너니콜이다라는 요 표현입니다. 근데 단측 검정이라는 것은 대립가슬이 크다. 이렇게 되면 큰 쪽에 5% 몰아줘야 되죠. 대립가슬이 작다. 이렇게 되면 작은 쪽에 5%를 몰아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컴퓨터들은 디폴트로 양측 검정을 해줍니다. 양측 검정. 이렇게. 설명이 되었나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검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검정 통계량이라는 거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가 너 검정 통계량이 여기 있냐 이거를 만들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기무가스를 받아들이고 여기 있으면은 대립가스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야 되니까 너무 복잡다라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컴퓨터가 뭘 계산을 해주는가 하면은 유의 확률이라는 걸 계산해 주고 유의 확률이다. 우리가 다른 논문 같은 데서 보면 P값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P값, P밸류라는 값을 많이. 유의 확률이라는 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유의 확률은 뭔가 하면은 귀무가슬 하에서 검정 통계량보다 클 확률입니다. 검정 통계량보다 클 확률. 예를 들어서 검정 통계량이 이 값이 나왔어요. 그죠? 이 값이 나왔으면은 이 값보다 클 확률은 어떻게 돼요? 요거잖아요. 요 확률을 계산을 해줍니다. 검정 통계량이 여기에요. 그러면은 얘보다 클 이 확률을 계산을 해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의 확률을 보고 기무가스를 받아들일지 기무가스를 버릴지를 판단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얘 때는 기무가스를 받아들여요, 기무가스를 버려요. 이 포인트는 기각력에 들어왔으니까 기무가스를 버리는 거죠.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채택 영역에 들어왔으니까 기무가스를 받아들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확률을 계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확률이 작잖아요. 이거는 확률이 크잖아요. 확률이 크면 클수록 기무가스를 받아들여요. 작으면 작을수록 기무가스를 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기준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뭐보다 커야 되느냐? 뭐하고 비교하면 좋을까요? 이걸 괜히 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괜히 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의 수준을 5%로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이 유의 확률이라는 것하고 유의 수준을 비교를 해요. 유의 수준을 비교해요. 그래서 이 확률이 작으면은, 이 유의 확률이 작으면은 어떻게 기무가스를 버린다 그랬잖아요. 뭐보다?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이게 최대 허용 한계예요. 최대 허용 한계보다가 더 적어지면은 도저히 너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무가스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얘가 더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때까지는 기무가스를 보수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통계적 가설 검정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가설을 세우죠. 그죠? 가설을 세우고 유의 수준을 줍니다. 1.5류를 범할 최대 확률. 유의 수준을 주고
검정 통계량을 통해서 유의 확률을 계산을 하잖아요. 유의 확률을 계산을 해서 이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대리가스를 받아들이고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크거나 같으면 기무가스를 고수하는 형태로 통계적 가스 요 상황만 머릿속에 한칸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설, 유의 수준, 유의 확률. 그거를 뭐 유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한다? 그건 컴퓨터가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통계학 안 하시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뭐 이런 거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설은 무조건 연구자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유의 수준은 뭐예요? 통상적으로 그냥 5%를 주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끔 유의 확률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유의 확률은 컴퓨터가 계산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연구자는 무엇을 판단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만 판단을 해주면 돼요. 이 독립적인 두 그룹 간 평균 비교네. 이거 t-테스트 하면 돼. 컴퓨터 보고 너 t-테스트 해. 이렇게 시키면 됩니다. 독립적인 세 그룹 이상의 평균 비교네. 너 컴퓨터한테 너 ANOVA 해. 이렇게 하면 돼. 요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줘요. 그게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뭐 ODA 사업 같은 거나 아니면 할 때 간단하게 그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엑셀에서도 충분히 이제 학술적으로 넘어가야 되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런 걸 하지 말고 그 부분 정도에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했는 내용 중에서 뭐 질문 있으세요? 있는데요. 예. 여기 탄사 예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예. 무죄인데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게 더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솔직히 이렇게 1종, 2종이 바뀌어 있는 거는 연구자가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네. 어떤 게 되는가 하면은 보통 이 일종 오류가 무서워요. 일종 오류가 무섭다라는 거죠. 일종 오류가 커지면 진짜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종 오류를 어디까지? 한 5%까지는 다 올라가는 거죠. 일종 오류가. 그러니까 제가 네. 생각하는 거는 네. 부당하게 범죄를 석방이라는 게 일종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더 위험한 거는 이제 무죄인 사람을 살인했다고 하는 게 더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종 이종이 바뀌었나? 일종 이종이 바뀌었네. 바뀐 거예요? 네, 일종 이종이 바뀌었네. 네네. 네. 이거 내가 슬라이드 만들면서 잘못 만들었네. 네. 맞아요. 일종 이종이 바뀌었어 그래요. 바꿔주세요. 저도 가서 바꿔야 돼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네. 네. 그리고 네. 질문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희 만약에 뭐 평가를 할 때나 네. 아무래도 이런 분석도 중요한데 처음에 샘플링을 잘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혹시 그 샘플링 할 때 최소한의 뭐 이런 점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확률 표본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네. 아마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확률 표본은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지역사회가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이 모집단에 대한 규명이 명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 표본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확률 표본으로 대상자들을 소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교육 나오세요 해가지고 나오는 친구들이나 우리가 가능해야 접근 가능하게 가서 만나는 친구들이나 그 사람이 표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다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셔도 됩니다. 내리는데 그 결과가 100%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생각만 좀 가지시면 됩니다. 그럼 지역사회에서 최소한 한 몇 명 정도 이상은 표본을 설정해야 된다 이런.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가 되는데요. 적당한 표본의 크기는 계산하는 산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밖에 치료율이 0.4예요. 그죠? 기존에. 근데 내가
0.41만 돼도 효과가 있겠다라고 보려고 그런다면, 효과가 있겠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환자들 이만큼 다 있고 모든 환자들을 다 조사를 했을 때 0.49, 0.41이면 이게 효과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한 10명만 조사했어. 그러면 0.49, 0.41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지죠. 이때는 한 0.7쯤 돼야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차이 검정을 할 때 이 차이에 대한 유효성을 내가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샘플 수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뭐 우리 흔히 분산 같은 거 이야기했잖아요. 분산이 커지면은 샘플 수는 더 많아져야 되고 분산이 작으면 또 샘플 수는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적당한 표본수를 결정하는 패키지도 따로 있습니다. 뭐 주로 하는 뭐 G파워라는 거, 이건 아마 그냥 프리웨어 버전이고요. 또는 뭐 패스라는 이건 전문 프로그램이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연구자가 줘야 되죠.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유해성의 크기를 얼마나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분산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최소 샘플 수는 계산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업을 수행하러 나가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수행하러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집단이 몇 명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잖아요. 가능한 한 많이 하시는 거죠. 네, 우리 예산과 시간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PC 기부 같은 거 돌려서 네. 리그레이션하는 그런 경우는 언제 많이 쓰는 거예요? 레그레이션이요? 네. 레그레이션은 제가 이번 세션에서는 안 다루려고 하는데, 레그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평균 차이 검정이냐 아니면 뭐 빈도 분석이냐 레그레이션이냐, 요거는 연구자가 이 관련성을,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뭐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다르고요. 특히 레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려고 하는 변수의 수가 되게 많아지는 경우에 한꺼번에 분석하는 거고, 그건 아마 다음 시간에 진행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게 있죠. 2개 이상의 독립 변수와 뭐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우리가 레그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상관관계를 분석할 때는 상관 분석을 한다. 뭐 평균 차이 검정을 할 때는 뭐 t-테스트를 한다, 아노말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변수들. 그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변수가 양적이냐 질적이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분석 기법들이 달라진다. 다른 질문은요?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